올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이 주요 화두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거는 네. 집값이 터졌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통계 막 나오죠. 저 통계가 나오고 기사가 막 터지고 쏟아지고. 막 그래요. 그때 마침 또 대선 전국이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 타이밍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두가 집값 잡기 혹은 양극화 해소. 25년도 지금 초기 탁 오르는 게 하필 또 토호제 해제가 트리거가 네. 돼서 또 상급지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또 몇 달 이렇게 벌어지기만 하면은 저는 이 흐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하반기 이럴 때는 또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던 것들이 상승률 차원에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랑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요즘에 또 시장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섭외 연락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지금 시장이 또 막 바뀌어가지고 네, 며칠 갑자기, 상간에.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준비했던 것들도 약간 좀 바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한 3일 만에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강남 3구 발 지금 뭐 집값 폭등세가 막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찌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됐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잠삼대청 뭐 토지거래 허가구요. 물론 뭐 용산도 묶이고 뭐 여의도도 막 다 묶여 있긴 네. 하지만 이게 대규모로 묶어놓은 데를 이제 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는데 네, 맞아요. 예상보다 좀 너무 좀 뜨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저도 예상보다 너무 좀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네.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단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작년 말에 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연말에 조금 거래가 좀 네, 올라오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잠실 특히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장이 오면은 좀 약할 거라 봤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막 네. 세니까 막 잠실이랑 이런 쪽이 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해제 발표하기 전에 1월 중순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구역 해제 적극 검토. 근데 그 뉘앙스가 마치 이거는 내가 되담지 않겠다. 약간 거의 이 정도 네, 수준으로 해제해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따뜻하게 달아오른 거는 그 발언부터였어요. 해제부터가 아니고 딱 1월 중순 발언부터 해서 요새 실거래가 찍히는 신고가들은 1월 달에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 발언부터가 시작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그 매수 대기자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때 되게 조급해졌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지금도 살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해제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은 이거를 해제를 해도 어쨌든 매년 5월 말 6월 초에 항상 네. 도계위를 열어서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딱 풀로 하면은 5월, 6월까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해제 전까지 좀 혹시 뭐 금매나 이런 거 나오면 네. 좀 검토해봤다가 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탁 해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유주분들은 이게 빨리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 막 따라잡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분들은 이게 실제로 시장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소유주분들은 지금 억울해. 토호제 때문에 내 집값이 그렇죠. 눌렸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기준은 다 반포에 맞춰져 있어요. 반포는 저만큼 올랐는데 우리 집은 특히 대치동 분들이 우리 반포보다 우리가 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네네.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떤지는 시장 평가는 둘째치고. 근데 우린 토호제 때문에 눌린 거야. 삼성동 반포동. 잠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 현상을 정상화라고 얘기해요. 네네. 해제가 되면서 가격이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호가를 올리죠. 해제되었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집값을 받겠다 해서 호가가 확 올라가고 조급해 하셨던 분들이 그 호가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약간 심리를 건드린 거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효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갭 투자를 못했는데 그동안은 네.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번 지금 상승장이 다 갭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상승을 올렸으면 이게 실질적 토호제 해지 효과인데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실거주자들도 그렇죠. 막 비싸게 사고 네. 심지어는 토호제랑 관계없는 뭐 반포 이런 데도 막 오르잖아요. 네. 그냥 이게 실질적인 토호제 해지 효과보다는 심리를 건드려서 소유주분들이 호가를 확 올리고 그 조급해하던 그 약간 조급해하면서 고민해하던 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안 되겠다면 딱 따라잡으면서 생각보다 훨씬
훨씬 빠르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갑자기 팍 줄고 매수 수요가 그쵸. 갑자기 몰리면서 네. 호가를 막 따라잡으면서 계속 그래 제가 살게요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호재 해제 그 트리거를 딱 안 던졌으면은 호가를 올리면 안 사죠. 그렇죠. 아니 호가 올리지도 않고. 근데 딱 이 해지 효과 트리거를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돈은 갖고 있었어요. 원래 시장에 네, 약간 네. 에너지는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요거를 딱 방아쇠를 탁 당겨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보통은 이런 건 이제 규제 해제한다고 보면은 작년에도 막 이런 해제한다 만다 막 했을 때도 그 만기까지 한 2, 3주, 3, 4주까지도 답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뭐 재연장 이렇게 갑자기 맞아요, 발표하고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못해도 한 2달은 남았겠지. 네, 이런 맞아요. 얘기들 하고 있었고. 근데 요번에 해지도 즉시 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오늘 위원회를 연다. 그것도 진짜 갑자기 뜬금없었어요. 저도. 맞아요. 오후에 뭐 네, 나온다. 뭐 이렇게 갑자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기도 해요. 또 이제 살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갭 투자를 하러 막 지방에서 또 사러 온다는 것에 대한 약간 좀 그렇죠. 공포도 불안감.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안 사면 더 비싸게 산다. 나중에 조금 지나면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자. 근데 또 막상 가서 자리에 앉으면 이게 밖에 매도자가 막 올리면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아예 그냥 뭐 1억 더 주고 사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요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네. 미칠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동산에서 이 토호제 해제의 효과를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해제 전부터 네. 해제되면은 이건 2억은 오는 뭐 약간 현실화 그렇죠, 되버렸는데 그렇죠. 네. 해제되면 2억 오니까 지금 사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꼬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계속 듣던 분들이 듣고서 고민하던 분들이 생각보다 갑자기 빨리 팍 하니까 과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이미 가스라이팅이 좀 되어 계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 실현이 딱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반포 같은데 지금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토지 해제 지역뿐이 아니고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데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잠실 모 단지가 31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면은 집주인들이나 이제 매수 다른 잠실 말고 아니면 대치 말고 다른 데 보시던 분들도 저기가 먼저 오르면 어쨌든 따라가겠지라는 심리가 좀 있고 반포 같이 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그런 얘기들 뭐 통계화돼 있진 않지만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로는 잠실 지금 호가 높여서 판 다음에 네. 반포다. 네, 네. 혹은 뭐 대치도 지금 레드펠 팔아가지고 가는 곳이 뭐 압구정이다. 네. 이런 이제 최상급지들은 갈아타기의 종착점이 되니까 어디든 달아오르면은 여기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반포까지도 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은 풀린 곳은 좀 올라가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받았던 곳들 이런 그렇죠. 데들은 좀 수요가 좀 빠질 거라고 보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좀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너무 과열이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이건 뭐 속도가 좀 빨랐을 뿐이지 뭐 이거는 그냥 가격대를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보고요. 오를 만한 상황 혹은 뭐 표현하자면 그럴 시장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네. 단지 명확한 트리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지. 올해 어쨌든 오를 시장이 좀 빨리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적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안 오를 단지가 혹은 안 오를 지역에 오른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호가 많이 올랐는데 뭐 누가 여기 사도 될까요라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과열돼서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지역별로 단지별로 오버슈팅 리스크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뭐 약간 뭐 당장 토지 해제돼서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쨌든 좀 뭐 예를 들면은 여름쯤에 오를 거를 지금 땡겨 오르거나 뭐 그런 타이밍의 차이인데 네. 여기서 더 과열돼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과열된 것 말고 거의 뭐 근처에 조금 덜 오른 것 이런 거를 좀 대안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아직 통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토어제 풀린 곳을 사러 갔다가 여기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옆 동네 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막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원래 조금 뭐 좀 내려가야 되는데 수요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또
호가가 또 몇 천씩 또 올라갔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토제 그 해제 발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나 그 정도 지났는데 그 거래량만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사실 헬리오시티는 토제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송파 쪽에 여러 개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제 잠실 못 사니까 여기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원래 헬리오를 고민하다가 네. 잠실이 터지는 거 보고 그 다음 차례는 헬리오일 테니까 갭이 무한으로 벌어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라고 심리가 다 해서 그래서 지금 토어제 아닌 곳들까지 다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은 또 그 약간 고가 주택들 위주로 또 좀 올라가는 거고 사실 그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한 집값이 한 60% 70% 되는 구축 단지들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아직 아닌 건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한 연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L3 센츠는 한 2008년식 막 이런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뭐 소위 3세대 아파트라고 뭐 이제 시상에 차 없고 이렇게 대단지 네. 그런 거보다 신축들은 뭐 계속 그 시장의 흐름을 같이 갈 거고 그럼 재건축 단지들은 또 재건축대로 가는데 그 애매한 2000년대 초반 연식의 그런 한 네. 25년쯤 된 그런 단지들은 사실은 지금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의 지역들이 시장이 올라가지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같은 속도로 따라 올라가지 네. 못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그 반응들이 그런 약간 시장에서 얘기가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지금 시장에서 많이 유명한 아파트들 올라가면은 그 주변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 사실은 실거주하기에는 뭐 큰 차이 없을 수도 있는 네네. 그런 뭐 2000년대 초반식 이런 데로 입지가 좋다고 하면은 그런 데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실거주 매수 차원에서는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아직은 주시는 덜 게 그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은 좀 잘 안 올라가는데 지하로 다 주차장 다 내려간 그쵸. 소위 말하는 2.5, 3세대 네. 이런 곳들은 지금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데들은 특히 이제 잠실이나 강남 이런 이상의 곳들은 고등 예를 들면 2010년식 이상, 뭐 2008년식 이상 네. 이런 곳들은 항상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재건축은 또 재건축대로 오르고 하는데 중간 연식들은 오르긴 언젠가 오르긴 오르는데 타이밍 뒤늦게 오르거든요. 지금도 사실 토지에다 막 떠들썩한데 그런데 약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갭이 무한정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동네 입지의 차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겠지라고는 하는데 최근 한 1, 2년 보면 또 계속 격차가 약간 벌어지는 벌어지고 느낌이다 네네. 보니까 그분들도 좀 약간 지쳐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네.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 그래도 좀 근데 반등이 그 이어지겠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식 차이도 그렇고 지역 차이도 벌려지는 게 몇 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좁혀지는 시즌이 와요. 네. 계속 벌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한 20년 본다라고 하면 계속 벌어져요. 계속 양극화는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트렌드가 될 텐데 그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이런 흐름을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23년, 24년 지금 계속 벌어졌어요. 네. 최근 2년간 벌어졌고 25년도 지금 초기 탁 오르는 게 하필 또 토호제 해제가 트리거가 네. 돼서 또 상급지만 오르고 있거든요. 요게 또 몇 달 이렇게 벌어지기만 하면은 저는 이 흐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하반기 이럴 때는 또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던 곳들이 상승률 차원에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다고 막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데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잠삼대청 뭐 거기 안에 재건축 단지들은 또 묶어놨어요. 아,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더 다른데 여의도 맞아요. 목동 이런 목동. 데들도 다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 재건축 단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또 이제 재산권 이렇게 행사도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같이 풀었어야 됐을까요? 풀었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풀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 토지 거래 허가를 푼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을 이렇게 맡겨봤더니 네. 초반에는 집값을 좀 누르는 효과가 있다가 이게 4, 5년 차 됐잖아요. 결국은 밸런스가 맞춰지고 네. 별로 내리는 효과가 없더라. 결국은 사실은 뭐 S2센츠 파크리오 이런 거 봐도 파크리오는 안 묶이고 S2센츠 묶였을 적에 파크리오가 막 따라갔어요. 네. 토지 안 묶였으니까. 결국은 약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용역 결과로 받고 근데 그걸 봤을 적 그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다 했으니까 해지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재건축 단지들도 특히 상급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도 별로 그런 효과가 지금에 와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압구정 네. 뭐 효과 있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완전히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로 신반포 2차와 4차가 있어요. 바로 네. 붙어 있는 2차와 4차. 2차는 반포지만 신통기획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4차는 안 묶여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하면은 2차는 덜 오르고
4차는 충분히 오르고 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군요. 2차가 좀 더 올랐어요. 약간 한강뷰 트렌드 이런 것도 네. DH의 멋진 제안 이런 걸 합쳐가지고 2차가 오히려 좀 더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뭐 여의도의 상승률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목동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갭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 자유를 억누를 정도의 어떤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없는 것 같다. 네. 실질적 그런 차원에서 다 풀었어야 된다라고 좀 보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풀었고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 풀릴 거야 안 풀릴 거야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지 언제 풀릴지. 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제 생각에는 요거는 약간 그냥 개인적 추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토호제 해제를 하고 서울시를 떠날 생각인 것 같아요. 서울시를 떠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급하게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시장이 토호제를 처음에 묶은 다음에 네. 오세훈 씨의 바통을 잡아갖고는 이걸 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묶고 막더 공약이 확대하고. 원래 일주일 안에 푼다고 맞아요. 그랬죠. 근데 막 더 먹고 더 하니까 약간 토지거래 허가의 상징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맞아요. 됐거든요. 새 시장이 오면은 저는 어느 당이든 오세훈 시장보다는 이 토호제 측면에서는 다른 규제는 모르겠어요. 토호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풀어주는 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예, 너무 지금 강력한 것들 예를 들면은 성수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저는 성수는 확실히 집값 잡는 효과는 있어요. 그 날띠 낡은 다가구 네. 같은 데를 실거주 의무를 주니까 당연히 여긴 효과가 있는데 그 정도로 낡은 재개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준다라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21년도에 토호제를 지정했는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번에 발표했어요.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묻겠다라고 네. 하면은 10년이나 혹은 그 이상 예, 그 정도를 그 강력한 걸 한다라는 거는 과잉이 있고 지금 그 사람들 오세훈 시장이 풀어준 이유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보궐선거를 하던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가 됐던 새 시장이 왔을 적에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풀어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지금 묶여 있는 곳들도 뭐 한 1, 2년 안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다. 차별적으로 뭐 어딘 풀고 어디 안 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다 재건축이라 다 묶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금액을 누르는 효과는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냥 거래를 좀 막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예, 뭔가 좀 단기적으로 막 과열되는 시장에서는 쓸 수도 뭐 있다. 뭐까지는 저도 맞아요. 이해는 예. 되는데 과열이 안 되고 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럴 때 이걸 쓸 이유는 없는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때 특단의 조치라고 했어요. 집값 네. 과열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10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는 짧고 굵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의지로는 이미 5년 했고 앞으로도 뭐 관리 처분까지 5년 더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잉 정책이다.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우려하는 게 지금 지방에서 뭐 집 팔아서 건물 팔아 가지고 서울 산다, 뭐 외지인 투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막 반포에 가서 막 쏠려 있고 했던 이유도 뭐 잠실, 대치, 청담 이 사실 엄청나게 큰 권역을 다 실거주 의무를 하게 만드니까 사실 뭐 외곽에 계시거나 꼭 서울에 실거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거기다 이제 무주택자만 사게 되고 이런 좀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해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외곽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이거를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하는데 거래는 좀 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거래는 누를 수 있고 근데 가격을 누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요게 갭 투자 실거주를 안 하는 갭 매수를 막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은 소유주들도 전세 낀 상태에서 못 팔아요. 지금 특히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거기 안 사고 세주는 소유주분들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갱신권까지 감안하면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4년에 한 번 와요. 딱 그때 딱 그렇죠. 만기 됐을 때만 딱 잠깐 실거주자한테 팔 수 있고 세를 주고 있는 기간 내내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도 막고 있는 거예요. 매물이 나오는 걸 막고 있는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네. 지금은 매수도 좀 어렵게 하고 매도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는 적게 하지만 가격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매도를 막
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실거주 안 하는 쪽에 수요를 막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집값을 누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빨리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사업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못 팔고 있는 그런 거 양쪽에서 상쇄되는 걸로 봤을 적에 가격이 딱히 재건축 단지를 토호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지금 잠실처럼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건 분명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튀어오른다고 하면 그거는 원래 시장이 그 정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괜히 이 해제로 인해서 지금 해제하면은 너무 집값이 막 계속 오를까봐 높은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 같다. 만약에 과열되게 튀어오르면은 어느 순간 그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도 있을 거고 시장이 알아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재건축을 물론 저도 풀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재건축 단지까지 풀었으면 재건축 쪽은 진짜 폭등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기보다는 실거주를 내가 못 한다 거기는. 그래서 좀 못 샀던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막 들어갔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잠실주공 5단지는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은 막 비워놓기도 하시니까 거긴 뭐 못 들어가서 산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좀 거래가 막 됐을 수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 과열된 것 같긴 한데, 풀긴 풀어야죠. 사실 뭐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완전 최상급지들 있잖아요. 압구정 네. 이런 데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이제 유지들이 서울의 최고는 압구정이자면서 건물 네, 건물 팔고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천장이 뚫린 단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천장이 뚫린 단지들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목동, 뭐 아니면 네. 뭐 여의도도 완전 최상급지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데는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억이야. 추가 분담금이 5억이야. 네. 주변의 신축들을 보니까 얘가 40억까지는 갈 것 같아. 완전 마진이 5억이군. 이런 약간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 이상 가긴 어려워요. 네. 주변에 신축이 안 올라가는데 재건축 단지 푼다고 막 천장 뚫고 올라. 압구정은 천장, 왜냐면 주변에 비교 단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얘가 100억이 될지 200억일지 모르잖아요. 압구정을 제외하고는 그걸 풀어도 어쨌든 한계 안에서 시장 안에서 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언제 풀릴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풀 기조로 갈 것 같다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 약간 희망적인 같다는 얘기긴 거죠. 한데.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서울 거래량을 뭐 다시 회복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트리거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불꽃처럼 잠깐 확 하고 또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불을 딱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제가 작년에 엄청 핫할 적에 7월 달에 네. 올 하반기는 좀 이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말 좀 되면은 조정도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방송에서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 접었어요. 그 생각을 이 연말 연초 딱 되는 거 보고.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너무 이제 실수요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지금 여러 가지 금융 규제 이런 것 때문에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 빌리려면 한때 뭐 4.8% 이 정도, 뭐 낮은 거 찾아도 4.7% 막 이렇고, 거기다가 금리만 높은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를 막 가했잖아요. 여러 가지 금융권들에서. 그다음에 금융 당국에서 협박도 하고, 더 오르면 더 세게 할 거예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둔촌주공 입주장이 이제 기존에 24년에 둔촌주공 전까지는 물량이 되게 없다가 둔촌주공 입주장이 또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또 잘 소화해요. 잘 소화하고, 심지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올라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평이 있으면서 더 많이 오르고, 거기다가 예상치 못했던 뭐 계엄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 30원이 오르고 이창년 총재는 경제 성장률 타격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엄까지 터지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약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좀 바라지 않는 정권 교체, 뭐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꺼려할 수도 있는 정권 교체 리스크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 딱 그 탄핵 그거 터졌을 적에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집값 때려잡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많이 약간 거의 과장 섞여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작년 하반기에 조정이 될 만한 센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엄청 셌죠, 사실. 뭐가 많았어요. 네. 뭐가 많았는데도 어떻게 딱 타이밍이 다 그쵸? 맞아서 다 맞아, 이렇게. 다 몰렸는데 이걸 버티더라고요. 시장이 버티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요. 저는 서울 그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내 생각보다도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찰나에, 그래서 요 강한 실수요의 에너지가 그냥,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람들이 수요도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트리거를 딱 던져주니까 이게 눌려있다가 팡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토허제 해제 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의 실거주, 특히 상급지 중심으로 좋은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힘이 한꺼번에 탁 터져 나왔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 단지들 뿐이 아니고 좀 일단 처음에는 상급지 전체적으로 몇 달은 지속되고 저는 여기서 좀 퍼지기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마포 성동급, 강남권은 아니지만 네. 마포 성동급에 또 마포 성동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비슷한 급들이 있어요. 또 뭐 광장동, 뭐 동작, 뭐 또 고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급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금 실제로도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고 마포 금액으로 치면 한 15억에서 뭐 에서 20억 초반까지 거기까지.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간다. 거기서 더 내려가느냐는 약간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상 15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경기 남부까지 포함이에요. 네. 서울뿐이 아니고 경기 남부의 핵심지들 있잖아요. 좀 유명한 네. 곳들, 뭐 분당, 과천, 뭐 이런 판교 이런 곳들 해서 한 15억 이상까지는 기본적으로 퍼진다. 라는 생각은 물론 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는 있고 그 아래까지 내려갈지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논란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경제가 안 좋다고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왜 집값이 올라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게 투자 시장하고 이제 실물 경기랑 어떤 좀 괴리감 같은 것들도 있는 건데 요거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왜 올라가냐? 근본적으로 일단은 양극화예요. 양극화고 이거를 두 가지가 있는데 냉정하게 이거 약간 듣기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냥 아파트 가격을 소화하기에는 충분히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30대에 그냥 소득 그냥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송파에 집 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도움을 받아서 사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통계가 한번 나왔어요.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뭐 2년인가 뭐 몇 년까지는 네. 양가에서 뭐 1억 5천씩 증여 받아도 또 증여가 현금이니까 거기다가 내 DSR 한도에서 대출하면은 3억 증여 받으면은 6억까지 이렇게 플러스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력까지 포함해 갖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소득 이렇게 합치면은 충분히 이 현금적인 능력이 지금 아파트 시장을 소화할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경기에 대한 체감을 별로 못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경기가 뭐가 안 좋지? 이런 지금 경기가 매게 안 좋지 왜 뭐가 안 좋지라고 체감 못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냥 매일 회사 가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뭐 듣기만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죠. 밥 먹고 그냥 스타벅스 가는 적당하게 정도. 네. 월급 잘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타격이 오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아파트 집값까지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게 장기화가 돼서 기업들이 진짜 구조조정을 막 하는 뭐 지금도 일부 구조조정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세게 마치 뭐 2009년 막 이럴 때처럼 진짜 심각하게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와야지 그게 아파트 집값까지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집값에 특히 상급지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선가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금이 이미 많은 분들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일단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한 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금리죠, 금리.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요거를 이제 우려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기본적으로는 금리는 낮아져요. 지금도 작년 그 하반기와 비교해 갖고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낮춘 것도 있지만 대출의 베이스가 되는 그 채권 금리들, 금융채 금리들도 같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뭐 한 4.8%, 4.7%, 4.8%요 정도 하던 거 대출이 요새는 뭐 1금융권 특판 잘 받으면 뭐 3.9 뭐 요 정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 정도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 것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아파트 집을 살 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에는 경기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돼서 정말로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네. 직장을 잃게 되고 지금은 약간 자영업자들만 요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직장인들까지도 큰 타격을 받는 뭐 지금도 일부는 그렇지만 퍼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5년 내내 더 심각해지고 더 부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26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내 경기 침체가 집값을 누르는 효과보다는 반대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우려해야 되는, 예를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 대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을 만약에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 준비를 하는 여러 후보들이 화두로 내던지는 게 경기 부양이 네. 경기가 침체되니까 추경을 해야 되고 혹은 뭐 은행들이 서민들한테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이런 것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경기가 침체가 오히려 집값을 띄울 수도 있다. 단기 한 1년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띄우던 정책을 어떻게 하든 경기가 죽어도 안 살아. 우리나라는 거의 너무 힘든 상황까지 오면은 그거까지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단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는 경기 침체 집값을 누르기보다는 부양이 오히려 띄울 수도 있다. 금리가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서울 거래량이라고 보면은 물론 뭐 한 달에 뭐 1,000건 뭐 2,000건 뭐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 거래량은 사실 경기 침체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뭐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 얘기를 더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소유주분들이 못 버텨서 던지는 순간까지 와야 되거든요. 경기 네. 침체가 심각하려면은.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있는 거고 약간 던지지 않고 그냥 제값에 내놓는 것도 그 정도는 잡아서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강력한 트리거까지 생기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지금 집값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전 아카데미에 이제 분전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건데, 이제 15억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막 강남에 그렇죠. 집값이 비싸면 옆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30평대가 아니면 25평으로 사면 그 정도도 살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약간 좀 이제 구분되는 것 같아요. 12억, 10억, 막 9억 그렇죠. 이쪽이랑 약간 시장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 중간 정도의 이 금액대에 있는 곳들은 사실 뭐 대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올해 뭐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갭이 계속 벌어지는 건 없다라고 봐요.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어졌다가 좀 좁혀졌다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어요. 예를 들면은 오래된 얘기 하지만 2005년 6년 버블 세븐 막 네. 그럴 적의 양극화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지금 양극화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그때가 훨씬 심했거든요. 딱 그 버블 세븐 지역들만 되게 오르고 근데 2007년 8년에 노도강 금강구 이쪽에서 지수 기준으로 70% 80%가 올랐거든요. 그 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 올랐다는 거는 실제 거래가는 막 네. 3배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오르다가 금융위기로 다 같이 바사닥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간에 급속도로 따라잡는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올해 그 일단은 트리거의 그 성격도 그렇고 일단은 상급지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토호제 해제 거기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합장이 거의 한 반년 정도 있었거든요. 보합장이 있다가 재상승이 오면은 보통의 흐름으로는 그 전에 시장을 반복해요. 그 전에 상급지 위주로 오르던 시장에서 한 6개월 보합 있다가 재상승하면은 갑자기 다른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양극화 시장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갭이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23년, 24년 갭 벌어졌고 25년 상반기에 갭이 더 벌어지면은 그때쯤에는 충분히 이제 밑에서 올라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 내 집 마련은 자기 이제 라이프 패턴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기 나름인데 내가 뭐 여윳돈이 있고 주식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냥 부동산 투자 하나 해보고 싶다. 혹은 뭐 내가 실거주할 집이 아님에도 어쨌든 투자로 집 한 채를 사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승률만 따지면은 물론 상승액은 다르겠지만 상승률만 따지면은 지금 올 상반기에 지금 2월 3월 요럴 때도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15억 이하 쪽에서 오히려 상승률적으로는 괜찮을 그런 집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어둡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2년간은 좀 잠잠해갖고 약간 좀 벌어지긴 했는데 그거 때문에 올해도 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좀 에너지가 그렇죠. 좀 응축돼 네. 있다. 좀 약간 너무 양극화가 한 3년째 계속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이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내가 이렇게 차이 주고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또 수요가 또 옮겨가는 것도 그리고 있죠. 위에가 너무 올라가니까 못 사고 내려오는 수요도 점차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게 또 그렇죠. 사람의 심리니까. 요즘에 그 뭐 아파트 거래량도 막 줄고 뭐 하락 거래도 막 늘어난다는 기사들도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와중에 갑자기 이제 토 허재가 풀리면서 뭐 며칠 사이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그전은 계속 뭐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만 나왔는데 실제 그 뭐 강남 쪽에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좀 조용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지금 그 제가 거래량 집계를 거의 일별로 하는데 되게 특이했던 점이 사실 거래를 실시간으로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업으로 하는 블로거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커뮤니티나 뭐 톡방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12월 초에 정치적 리스크로 약간 주춤했다가 12월 중순부터는 그걸 극복하고 뭐 잠실, 둔촌, 헬리오 막 이런 데서 막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좀 반등하려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2월 거래를 지금 집계 완료가 됐는데 12월 거래를 집계해 보니까 12월이 하반기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9월보다도 더 낮았어요. 9월에 네. 8월보다 훅 떨어졌는데 9월보다 12월이 더 낮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잠실 이런 데는 거래가 많이 됐지만 그다음 반포 쪽도 좀 거래가 되고 했지만 구별로 봤을 적에 거의 서울의 안 됐다. 외곽지들은 굉장히 작년 1월 제외하고는 최저점 이렇게 거래됐다는 거라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되게 거래 양극화는 제일 심했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만약에 토어제 해제가 안 됐더라도 저는 속도의 차이가 있었지 결국은 지금 그 상급지 혹은 서울에서 원래 거래 시발점이 되는 그 지역들 뭐 잠실, 헬리오 이런 혹은 네. 뭐 개포, 반포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은 어차피 올라올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15억 이하에서 뭐 예를 들어 그냥 9에서 12억 정도라고 뭐 대략 뭐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이 어찌 보면 이제 동네마다 다르지만 그 비싼 아파트 옆에 있는 좀 구축들도 한 그 정도 가격대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조금 더 멀리 나가면은 나름 어떤 지역의 대장급의 또 아파트들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라면은 약간 그래도 좀 외곽에 있는 대장급들이 먼저 좀 움직일 확률이 좀 높을까요? 저는 그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제 9에서 12억 정도라고 치면은 네. 신축이라고 치면은 결국은 경기도 쪽이 웬만하면 네네. 지금 서울에서는 신축 12억이면은 뭐 월계 막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들도 있지만 경기도까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중에 역세권 대장급 이런 것들은 저는 꽤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9에서 12억 뭐 예를 들어 아까 15억 이하라고 했는데 15억 이하 쪽에서도 실거주로 괜찮으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교통혁명들이 많잖아요. GTX 네. 여기가 북부로 뚫리면서 되게 호평이 많거든요. 그것도 삼성역이 좀 몇 년 후에 또 개통할 거고 그런 약간 호재들을 안고 있는 지금 그러면서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곳들 지금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호재가 있는데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다. 2021년 요럴 때는 호재가 있다 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돼서 맞아요. 거기에 팍 빠졌는데 팍 빠지고는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호재가 분명히 있는데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곳들 그다음에 약간 양극화로 좀 많이 눌린 곳들 그런 곳들에 약간 교집합을 찾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 좀 뭐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수지 작년에도 많이 핫했던 뭐 동탄도 있고 예. 네. 광교 뭐 이런 데도 뭐 분당도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재건 선도지구 그때 핫하고 좀 잠잠했는데 아마 지금 이 분당은 약간 순서상으로 강남이 흐름을 받으면은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분당도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분당은 구축이지만 그 가격대에 좀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경기 남부까지 딱 그 가격대의 경기 남부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 말은 이제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싼 거 없나 찾아봤을 때 야 여기 호재 있잖아 이러면서 그쵸. 이제 거기로 네. 먼저 여기 대장이잖아 이러면서 갈 거라는 약간 그리고 그런 아무래도 또 말씀이시죠? 신축 선호가 올해도 또 계속 될 거라서 그런 것들이 신축 괜찮은 입지의 신축들이 경기도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있으니까 많이 눈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또 막 기사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GTX B가 이제 착공식은 했지만 네. 착공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C도 어쨌든 착공식은 해놨지만 뭐 아직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B, C가 어찌 보면 제2의 또 뭐 GTX A처럼 교통혁명급인데 아직 완공까지는 멀었지만 이거 지역을 지금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그 지역들이 딱 그 가격대에 지금 뭐 막 눌려 있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BC도 좋게 보는데 네. A도 가격의 반영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A도? A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A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요거 연결만 돼도 연결이 한 26년 그렇죠. 초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연결만 돼도 특히 이제 북부 쪽 북부라고 해도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에도 있거든요. 저기 연신내 근처에도 있고 네. 그런 좀
걸 우선적으로 보고 그렇죠. 사실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올랐지만 혹시라도 뭐 올라서 부담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B씨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있고 C는 돈도 좀 프로젝트 그 파이낸싱도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고 물론 C는 좀 짧아요 공사 기간이. 그래서 C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삽 뜨는 거 보고 네. 답은 뜨는 거 보고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B 같은 경우는 진짜 특히 송도를 띄울 수 있는 송도가 GTX만 빨랐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서 송도는 참 GTX만 있으면 정말요. 그 네. 단점이 많이 해결되는데 왜냐면은 학군까지 지금 네, 잡아놨기 때문에 GTX만 있으면 되는데 GTX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송도를 사기에는 GTX 너무 먼 일이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31년에 된다. 예를 들어서 6년 남았는데 그건 3년 후에 사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르다. 그거 보고 하기에는. 그게 사실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그렇죠. 모르는 네, 거고 네. 또 공급도 어쨌든 뭐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A가 별로 안 올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A도 이게 남부와 좀 북부에 지금 약간 온도차가 있거든요. 남부는 원래 있었던 뭐 SRT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좀 덜했는데 북부는 야, 이거 너무 좋다. 타 보니까 막 서울역까지 막 20분 안에 간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제 댓글들 보면 항상 그래서 파주랑 뭐 일산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공급이 너무 많아서 뭐 네네.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이쪽 그 서북부 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 GTX 호재가 어쨌든 시작은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서울역까지 좋은데 그 아래까지 뚫려야 된다라고 그래야 진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사실 삼성역이 뚫려야지 그렇죠. 삼성역이 핵심이죠. 핵심이긴 한데 삼성역 빼고도 어쨌든 아래까지 뚫리면은 그거는 훨씬 좋은 효과라고 보고. 네. 근데 이거가 작년 2020년, 21년 정도의 그 불장. 근데 그 불장이 이제 파주 이런 데까지 갔던 조건은 당시에는 좀 물론 중과세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뭐 DSR이나 혹은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이 뒤늦게 좀 나오면서 네. 미리 다주택 깔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좀 있었거든요. 특히 뭐 GTX 보고. 그래서 그때 가격이 팍 튀긴 했는데 지금 그렇게 빨리 그 예를 들면 GTX가 지금 개통됐으니까 파주에서 빨리 오르기를 기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투자적 환경이 좀 그러니까 다주택을 막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걸 실수요로 올려야 되는데 GTX가 뚫렸다고 하는 거는 실수요를 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파주에서 서울역으로 가면은 서울역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뭐 시청, 종로 다 출퇴근할 수 있고 용산도 갈 수 있고 4호선 타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수서에서 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삼성 뚫리면 삼성 강남권 출퇴근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실수요가 갈 텐데 그러면은 좀 투자적으로 밀어 올릴 수 없으니까 전세가가 먼저 올라줘야 돼요. 그 말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 요게 삼성역 제외하고도 남부까지 뚫린다. 심지어는 그 북부에서 판교까지도 출퇴근 몇십 분 안 걸리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세가가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에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전세가 오르는 시기가 뭐 한 반년 이상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전세가가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굳이 시기 무슨 점쟁이처럼 딱 찍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26년 초에 딱 개통하고 뭐 한 반년 정도 지나면 그 안에는 시장이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집값이 오르는 거는 디폴트라고 봐요. 이 GTX가 쫙 다 뚫렸는데 파주 집값이 잠잠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땅값이라는 거는 거기에 개발비가 왕창 투입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 이거는 부동산의 진리 같은 거라서 파주의 집값이 GTX에서 다 뚫리고 나서도 집값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타이밍이 오랜 기간 소유하면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네네. 빠른 타이밍은 아닐 거다. 그건 오른다. 예, 네. 6년 하반기 27년 정도 되면은 의미 있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세 발 상승이 오려면 전세도 실거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 살던 분들이 갑자기 전세 막 빼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네. 전세 만기되면서 슬슬 오는 거니까 그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죠. 억제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투자자들이 와서 올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면은 예를 들면 무슨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지 이렇게 지금 똘똘이한 채를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다주택을 네. 막은 정책들을 좀 푼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GTX로 저기 할 만한 먼저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투자로 밀어올리려면은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 네. 정책 변화가 없으면은 실수요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빌라랑 오피스텔 쪽도 뭐 당분간은 뭐 딱히 이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다주택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긴 하고 그런데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빌라가 되게
대부분 망했다라고 생각을 가격도 되게 망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작년에 빌라 그냥 입지가 괜찮은 곳 기준으로 해서 되게 빌라가 그렇게 막 엄청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빌라는 안 오르긴 했는데 저도 의외였긴 한데 빌라가 별로 떨어지는 않았고 빌라가 많이 떨어진 곳들은 전세 사기의 대표 주자인 지역들이 있어요. 뭐 화곡동, 부천 뭐 이런 영등포 이쪽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막 경매가 엄청 쌓여 있어요. 엄청 쌓여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가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뭐 마포 요런 쪽만 가도 뭐 이런 쪽만 가더라고 하기에는 좋은 지역인데 생각보다 빌라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막 집값이 떨어져서 막 다 집주인들이 비명지르고 이런 건 약간 언론에 프레임 정도인가 있었고 그냥 뭐 집값 떨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오피스텔도 뭐 마치 막 소유주들 막 비명 지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 지금 그 월세가 괜찮아요. 오피스텔의 그 소형 오피스텔들의 월세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소형 오피스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가격들도 그렇고 조금씩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오피스텔 그 주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 한창 그 21년도 요런 다른 비상급지 쪽도 막 올랐을 적에 그때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입주를 최근에 이제 하고 23년, 4년, 이제 5년까지도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런 데가 이제 뭐 계약금 포기, 더블 계약금 포기 막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자체가 좀 고분양가였고 오피스텔만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시장 자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오피스텔이 엄청 안 좋다라기보다는 특정 상품들 집주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오피스텔 뭐 생수 그런 분양받았던 것들이 좀 유독 힘들죠. 지금. 힘들고 근데 의외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오피스텔들은 월세를 올리면서 소유주분들이 그냥 월세율 수익률 좀 올려가면서 적당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지어는 지금 뭐 그런 기사들 보셨는 것 같은데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해외의 어떤 그 금융계 회사들이 우리나라 임대업에 이렇게 민간 임대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민간 임대 시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면은 수익률이 안 나와서 뭐 예를 들면 금융 비용 같은 게 더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꽉 잡고 있으니까 월세 받아서 절대 수익이 안 나거든요. 들어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소형 오피스텔에 들어갈 거예요. 아주 작은. 원룸 1.5룸 이런 데는 뭐 세금이랑 운영비랑 대출 이자 뭐 금융비용 이자 이런 거 해도 그거보다 월세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회사가 쫙 깔아둔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률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초소형 뭐 원룸까지 1.5룸 이런 오피스텔들의 주요 지역에 들어올 거고 요거는 뭐 질문하신 바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지금 우려 혹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뭐 나도 모건 스탠리와 함께 해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 그 회사들이 진짜로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좀 보고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빅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좀 참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에 좀 대규모로 블록 하나 잡아가지고 막 한 300세대, 500세대 막 이렇게 막 지워버리겠죠, 막. 그게 공급이 막 쏟아지는 사실 공급 쏟아지는 것도 아닌 게 원래 오피스텔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거기서 뭐 몇백 세대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공급 폭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만 유독 그 민간 임대 회사들이 막 공급하고 임대주들 공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이제서야 이제 소형 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 회사들이 공급을 해서 월세를 절대 낮추지 않아요. 월세를 올리는 효과밖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뭐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을 적에 공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월세를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임대인들은 세 못 맞추면 무조건 낮추잖아요. 낮추고 사실은 뭐 그 임대인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유도리도 있게 좀 뭔가 해주고 약간 조건도 맞춰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회사들은 진짜 소위 진짜 뭐 속단 말로 얄짤없습니다. 얄짤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 뭐 2달 밀렸다. 그냥 내보내면 법무팀 나와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월세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실 몇 개 비워두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월세를 지킵니다. 쫙 깔려 있으면. 그래서 그 지금 이런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주요 지역에 뭐 역세권 뭐 이런 아마 강남 마포 요쯤에 뭐 도심권 이런 데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데 이제 작은 집들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임대업 차원에서 보면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형 오피스텔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프리미엄 고시원의 약간 더 좋은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부 막 그 커뮤니티 시설도 막 넣고 할 텐데 그런 거가 또 만약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제는 약간 그것도 이제 뉴 노멀이 되는 거죠. 아 월세 한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내고 사는 게 맞구나. 뭐 다른 데보다 뭐 월등히 뭐 더 좋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월세가 상승할 확률도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주택 규제 뭐 이런 것들, 뭐 오피스텔 주택 수로 지금 계속 취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규 투자? 그렇죠. 여러 가지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일반 개인들이 오피스텔 뭐 여러 채 해가지고 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개인이다. 그리고 내가 집 한 채 그냥 똘똘이 한 채로 이렇게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노후를 위해서 그냥 월세 하나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 채 정도는 살 수도 있죠. 예를 아니면은 뭐 비조정 지역이다 이러면은 좀 뭐 두 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막 이렇게 임대 사업 여러 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노후를 위해서 좋은 지역에 한 채 오피스텔에 월세 받으면서 살겠다 이런 식의 약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굳이 뭐 주택 수를 막 늘릴 필요까지는 없는 시기라고 봐야 될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별개로 오피스텔은 이제 특히 이제 사업자 내셔서 뭐 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그 차원에서 알아서 이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적 측면에서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요새의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채 정도는 가능하다. 내 똘똘이 한 채 플러스 그다음에 투자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도에 한 채.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내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고 투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건축 뭐 예를 들면은 요새 뭐 노후주택 요 특별법으로 뭐 재건축을 빨리 추진한다거나 네, 네. 뭐 그런 데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채 정도는 해도 물론 안 해도 되는데 다주택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도 된다. 두 채까지는 두 채 정도는 충분하고 물론 여력이 되면 뭐 세 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옛날처럼 옛날도 아니고 멀지도 않죠. 한 3, 4년 정도 전처럼 막 10채 하는 분도 있고 지방에 20채 하는 분도 네. 있고 되게 흔했잖아요. 사실은 많았죠. 그런 분들이 그 정도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 너무 막 소액 그때는 이제 초소액 투자가 또 유행을 했는데 그런 네. 거 말고 뭐 3, 4억 정도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2, 3억, 3, 4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한 채.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시면은 뭐 증여 같은 것도 이렇게 염두에 두실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내 자산에 대해서 한 채 정도 같이 들고 가는 거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했을 적에 내 똘똘이 한 채를 갔을 적에 어쨌든 거기에 풀로 연끌해가지고 내가 이거 원리금 갚기에도 빡빡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윳돈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차원에서 지금의 어쨌든 25년 지금 상황에서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집 한 채 더 쓰자. 그러니까 과잉으로 막 엄청 막 가자 막 이런 건 아닌데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해칭하고 추가적인 자산 증식을 하는 차원에서는 한 채 정도는 더 들고 갈 수 있다. 혹은 본인이 뭐 주식을 잘하거나 뭔가 금융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면은 금융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현금 여력이나 혹은 뭐 예적금 이런 것들을 예적금보다는 지금 뭐든지 자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비트코인 심지어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혹은 추가 한 채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채 더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만족하는 한 채가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내가 어느 단계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자산을 좀 네. 적극적으로 증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거주에 집착을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로 들면은 내가 지금 엄청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30대 중반인데 돈을 많이 모아서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20억에 대출 받아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를 사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집이 뭐 집값이 우상향하면서 적당하게 인플레이션 해지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는 월세 살고 이 돈을 보니까 뭐 한남 뉴타운에 무허가 이거 10억 11억 하더라. 그거 사서 거의 거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초기 단계도 아니라서 앞으로 10년은 묻어둬야 돼요. 근데 결국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죠.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승자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 단계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으신 분들은 실거주가 실거주에 아니라 집착하지 마라. 네. 적극적으로 두 채도 할 수 있는데 두 채를 꼭 아까 말씀드린 똘똘이 한 채 실거주 하면서 소액으로 한 채 요게 아니고
비슷한 급의 두 개를 살 두 개를 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기준이 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40대에 아이들도 있고 생활적으로 안정적이 필요한 아빠 우리 집은 그렇죠. 왜 이렇게 좁아 막 이런 거. 우린 왜 이렇게 자꾸 이사 다녀? 왜 그런 이놈아. 건 힘들 수 있죠. 왜 쫓겨다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우린 난 또 전학 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가? 어쨌든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어쨌든 뭐 집은 사시는 게 좋다. 인플레이션 해진 차원에서 그렇고 안정적인 자가에서 차원에서 그렇고 그 차원에서는 추가 한 채 정도 자산 투자 어느 쪽으로 자산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부동산도 역시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추가 투자도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적극 공부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은 미국 주식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제가 무조건 부동산만 답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 증식의 대안 중에서 부동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사실 그거에 맞춰서 시장 금리가 같이 내려갔다기보다는 뭐 약간 오히려 약간 좀 올라갔던 느낌을 받았던 게 작년 하반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뭐 또 내린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 천천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전세는 그러면 지금도 뭐 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일부 지역은 뭐 약간 하락도 한다지만 그러면 전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 전세는 소위 말하는 그냥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급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해 이렇게 떨어질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올해만 따지면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입주 단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당장에도 뭐 장위에도 있고 올 중반에는 또 반포에도 이제 큰 단지가 또 있고 연말에는 뭐 잠실에 또 큰 단지들이 있고 네. 뭐 이렇게 계속 뭔가 꾸준히 올해는 물량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둔촌주공이 지나고 나면은 둔촌주공까지가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가 이제 입주 기간인데 그걸 지나고 나면은 둔촌은 지금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고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적지 않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둔촌 네, 빼면은 네. 평균적인 둔촌 합치니까 이제 올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둔촌 빼면은 그냥 평균적인 그래서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적에 지금 그냥 현재의 흐름, 현재가 지금 딱 전세가 조금씩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26년이 되게 예상하기 어려운데 26년이 지금 26년 뭐 걱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집값의 흐름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26년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24년 하반기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많이 썼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많이 풀려요. 26년에. 이게 좀 상쇄가 돼서 26년에는 약간 들쭉날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25년만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그냥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그것도 뭐 지역별로 별 차이도 없을 것 같고 네. 올해 전세가는 특별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 그게 어쨌든 금리 인하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제 공급 부족이 어쨌든 이제 만성적으로 좀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건가요? 뭐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서울 혹은 그 주요 수도권 정도라고 보면은 그냥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거고 뭐 경기 침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수요자들이 계속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통 이제 소득의 어떤 함수가 되니까 네. 조금씩이라도 소득이 오르고 그 소득이 오르는 것이 임대료를 올렸을 적에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또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또 전세를 많이 하니까 대출을 네. 받아서 전세금을 더 채워줄 그런 여력들이 생기는 거고 복합적으로 봤을 적에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급격히 오를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거는 또 별로 없어요. 지금 봤을 적에 올해 진짜 역대급으로 없느냐 그거는 또 경기도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경기도는 원래 물량이 되게 적어요. 서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서울이랑 서울 인접 주요 지역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의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정도의 흐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정도로 그냥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지금 그냥 천천히 뭐 합리적인 올라가는 예상. 걸로 그냥 본다. 뭐 그쵸. 뭐 소위 말하면은 연간 5% 잡으면은 그냥 무난하거든요. 적게 될 수도 있죠. 단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한 5, 6% 정도 올라가면은 물론 실제 이제 수요자분들은 좀 부담일 수는 있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뭐 급등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니까 1년에 5%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소위 둔촌주공,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 때 한번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거를 또 우려하고 또 이제 그걸 노리고 또 좀 타이밍 보던 분들도 분명 있었는데 생각보다 물론 뭐 일부 강동 지역은 약간 좀 뭐 주춤한 것도 있었지만 예상한 것보다는 좀 뭐랄까요 전세 시장이 지금 뭐 그냥 그렇죠. 횡보하면서 좀 가고 네네네.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분석을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을 냈는데 올해 하반기에 약간 이 사이클이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세의 사이클이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를 20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법이 약간 틀어버렸어요. 왜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갱신권이 몰려서 쓰이는 시기가 있고 몰려서 풀리는 시기가 있고 요게 네. 물론 이 법이 막 2년 사이클로 4번 정도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시 완만해질 수 있는데 아직은 몰려서 쓰이고 몰려서 풀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몰려서 쓰이는 게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요럴 때였고 그 핵심적인 곳들이 헬리오시티가 제일 그게 많았어요. 네. 헬리오시티가 왜냐면은 2018년에 연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단위로 봤을 때 딱 올해가 또 2년 차, 짝수년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헬리오시티의 그 전세 거래 아실 같은 데 쫙 뽑아보면 갱신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 헬리오에 전세 구하러 가면은 없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몰려서 쓰일 적에 이제 신규 수요자들이 갔을 적에 매물이 없고 그때 매물 내놓는 사람들은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둔촌주공이 지금 물량의 효과를 안 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둔촌이 없었으면 전세가가 올랐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약간 그러니까 헬리오뿐이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여러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네. 20년 8월에 딱 갱신 청원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더 오를 상황을 둔촌이 좀 막아서 지금 강보합 정도 서울 전체적으로 강보합. 그래서 약간 다행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둔촌이 생각보다 전세값을 내리진 못했지만 덜 오르겠다. 그렇죠. 아. 방어군이 되었다. 요 정도가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의 4년 텀의 그 중간쯤 뭐 이럴 때 걸릴 때 아니면 또 계약할 때 걸릴 때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라면은 단순히 뭐 신축 선호 현상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신축을 선호해서 뭐 비싼 돈을 주고도 막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 선호 현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입지보다 신축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은 네. 둔촌주공 12,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전세 물량이 적게 나온 것도 맞는데 그래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급이 파크리오 요런 올림픽공원 넘어가면 바로 파크리오잖아요. 요런 데 수요를 빨아들였어야 돼요. 여기가 네. 전세가 타격을 맞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그러니까 둔촌주공 입주장 때 여기가 별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딱 오르진 않았는데 방어를 잘했단 말이죠. 나름 네. 전세가도 좀 오르는 거래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축 선호라고 하기에는 둔촌주공 자체는 오히려 전세가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입주 맨 처음보다 중간에 지금도 입주 딱 사전 점검했을 적이가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효과로 그냥 내려갔는데 신축보다 그냥 이 수급 상황. 수급 상황의 어떤 사이클이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둔촌주공이 되게 신축이고 되게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뭔가 시설도 갖추고 했지만 S 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S 네. 가는 거고 신축이라고 여기 가지 않고 약간 분리되는 수요의 분산 속에서 약간 그냥 수급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또 올해 어쨌든 뭐 앞으로 많이 남았지만 지금 그래도 하락의 요소가 좀 있을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상승 얘기만 했으니까. 원래 저는 활동을 제야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네. 연간 전망을 매년 냈어요. 연초에. 물론 좀 2, 3월에 낸 경우도 있고 근데 아직 저는 올해 연간 전망을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안 내고 있는 이유는 올 하반기 혹은 5, 6월부터 정치적인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크다. 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대선을 할지 안 할지도 장담할 수는 없죠. 뭐 누군가는 추정은 하겠지만 일단 장담할 수는 없죠. 대선을 했을 경우 어느 당에 이길지도 장담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각 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어느 성향의 후보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당에 어떤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그 후보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편견적인 방향을 제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 대표가 생각 외로 경기 부양 상속세 뭐 저희가 네. 뭐 공제 막 이런 것들 막 들고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올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 그래서 게다가 지금 좀 제가 지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금 올해 만약에 작년 그 하반기에 약간 잠잠했던 네. 떨어지지도 않지만 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시장의 안정화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이 쭉 흘러가면서 만약에 대선이 한다고 하면은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하면은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많이 나오는 좀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많이 나오는 경기 부양이 주요 화두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거는 네. 집값이 터졌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심 사람은 없죠, 지금은, 없으니까. 아직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통계 막 나오죠. 그렇죠. 통계가 나오고 기사가 막 터지고 쏟아지고. 막 그래요. 그때 마침 또 대선 전국에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 타이밍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화두가 집값 잡기 혹은 양극화 해소.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경기 부양은 안 가져갈 수 없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추경 이미 띄우고 막 이런 게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화두가 됐는데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떻게 양극화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강남 집값을 잡을 것인가, 이게 화두가 네.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의외로 센 어떤 정책, 단기적인 수요 뭐 이런 정책출 통제하는 정책 이런 게 혹시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올해 하방 리스크는 모다가 아니고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려면은 저는 대선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요 또 네. 예민하니까 한다고 하면은 취임 후일 것 같아서 요 리스크가 발현이 되는 게 그래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상저하고를 외쳤다는데 저는 반대로 상고 하 물음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하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게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은 양극화 만약에 집값을 죄다 때려잡는 게 화두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완전 양극화식 집값 상승이니까 양극화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지금도 지방 그 DSR 완화 이런 게 나왔다가 네. 줄어들었잖아요. 지방은 미분양이 세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양극적인 좀 화두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풀어주거나 혹은 지방이 아니더라도 경기 외곽 이런 데 해서 오히려 약간 의외의 그 다주택을 너무 쪼였던 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고가 주택은 타깃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정책 당국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그거를 틈새를 타서 자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지방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지방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공감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대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방 활성화 대책은 무조건 들고 올 것이고 무조건 들고 오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괜찮은 어떤 부동산 책사가 있다면 아마 다주택 규제나 이런 것들 취득세 완화 같은 거는 지방만 뭐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지금 서울 가 있는 돈을 뭔가 그걸 눌러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가 주택만 뭐 예를 들어 뭐 보유세를 높인다든지 뭐 아니면 양도세를 뭐 일부 이 지역은 뭐 다시 중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주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최악의 정책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든지 그런 뭐 이런 것들. 네. 대출적으로 또 풀을 가능성이 그럴 있거든요. 수도 고가 있죠. 주택은 뭐 0%는 뭐 여러 가지 위헌 요소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더 축소할 수는 있잖아요. LTV가 지금 50%인데 20%만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30%. 그러면은 또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고가 주택과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계속 그러니까 결국 상급지 양극화가 계속되고 상급지만 계속 오른다라는 말은 결국 거기에 또 규제 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뭐 내 집 마련하면 상급지를 사셔도 하면 되는데 투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벌어지다가 붙는 구간이 있다는 게 항상 그 벌어질 때 한번 규제를 딱 때려 맞으면서 풍선 효과가 또 해서 붙잖아요 또. 맞아요. 그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조금 붙고 이런 것 말고 명확하게 붙었을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건 지방인데 한 10년, 9년, 네. 9년 하반기 때 수도권만 DTI라는 걸 걸었거든요. 수도권만 DTI를 걸었다는 거는 지방은 소득이 없어도 막 대출을 막 받을 수 있어. 그때는 뭐 무직도 해줬어요. 그래 무직도 막 네. 해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지방 집만 사주면은 네. 뭐든지 해준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방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규제에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그 규제의 차별을 지금보다 좀 강하게 지금은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서울조차도 다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규제의
지방 저기 소도시나 마포나 똑같아요. 별로 네. 규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차등으로 두면은 저는 뭐 지방 소도시까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장의 성격이 색깔이 좀 변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아니 뭐 그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쓸 거냐 말 거냐의 결정권자는 이제 뭐 또 정치권이니까 여기가 변수가 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강남 쪽은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온기가 또 옆으로 간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불안감은 또 아직은 있는 상태니 그러면 우선은 뭐 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된 다음에 움직이는 게 그래도 좀 나을까요? 요거가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자주 하는 얘기는 상급지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집값이 막 급등할 거니까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더 오른 다음에 꼭지 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일단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1, 2주 만에 꺼지진 않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세 달 간다. 두세 달 가고 대선 전국이 되면서 약간 좀 주춤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두세 달만 가도 두세 달 후에 사지 말라는 거고 살려면 지금 사. 지금 불이 붙었으니까 네. 호가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살려면 지금 사고 아니면 말고 안 살려면 뭐 안 사는 거 안 사는 건 뭐 안 살 수도 안 살 수 개인 판단인데 네. 살려고 하는데 내릴 걸 좀 기다려 볼까요? 이거는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걸 기다렸다가 올라버릴 때가 제일 패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옛날 가격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차라리 살 거면 지금 사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고를 때 지금 제일 뜨겁고 제일 호가도 말리는 곳을 잡을 거냐 그 옆 동네에 좀 덜 오른 곳을 잡을 거냐 그걸 잘 골라보라 그런 말씀에서 약간 뜨거운 곳이 많이 오르기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오르기도 할 텐데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은 내릴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꼭지 잡는 리스크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덜 뜨거운 곳을 잡는 거 요 정도까지는 하고 뭐 안 살려면 안 사는 거지만 살려면은 이제 빨리 적극 검토를 좀 해보는 게 네. 이 매도자 절대 우위일 때 사면은 항상 조금 리스크가 엄청 높아지는 거니까 지금은 좀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데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살 거면 아예 빨리 사고 잊어버리든지 괜히 기다렸다가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마지막에 잡아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장고 끝에 약수를 두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 피하고 싶으면은 지금 덜 뜨거운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눈이 안 가잖아요. 눈이 안 가고 이제 뜨거운 데만 보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약간 그 판단을 아. 냉정하게 잘해야 돼요. 네,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요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결정하기가 어렵다. 항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결단을 내리는 거고 결단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